출석 부르겠습니다. 조용. 어이씨. 떠들 사람 안에 가서 떠들고. 자, 이제 대한민국 내가 아는 사람, 운명고. 여기는 행신님, 이니리미님 두 사람 알겠고, 비용님 알겠고. 이거 처음 왔죠? 나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대한민국은 부르는 게 의미가 없네. 맨날 새로운 분 들어오시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랬지? 수민망. 수민망. 네. 여기. 여기. 잔잔한 기억. 네? 잔잔한 기억. 잔잔한 기억. 아이파크 2차 살고 7살 엄마. 같이 앉았어요. 저 뒤에는 소다 세븐업. 네. 이제 좀 정색합니다. 그 안에는 뭔데? 옆에 지금 핸드백 놔두고 여기 있는데. 이게 누구 핸드백인데? 시온 지인만 자리 잡아놨다고? 아니요. 그러면. 요건데요. 아니, 그래, 자리 잡아놓은 거 아니야? 안 하는데. 아니한테 살까 저 밑에 내려갔어. 거짓말 하고 있지. 이거 반칙이야. 남자리 잡아주고 이거 좀 반칙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 아. 진짜니까?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운다니까? 우리 목사님 10시에 말씀하는데 누나들 막 7시에 와서 막 자리 잡아. 그걸 맨날 싸운다니까? 여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안 오면 막 애타할 필요 없어 늦게 오거나 뭐 지손해지면. 우리 이거 뭐 대하는 거야 했지? 잔잔한 기억. 이 아줌마하고 다르죠? 같은 그룹이 아니지? 어디서 왔다 했어요? 옥포. 그 다음에 딸샘맘님, 그 옆에는 누구? 오늘 처음 왔어요? 오랜만에. 대하면 그림트리요. 처음 들어오는데? 여기 댓글 달려있어요? 네. 거의 안 왔지? 거의 나는데요. 엄마 병원 입원해 놓고. 병원만. 아, 뒤에는 언제까지나, 그 다음 성준이 엄마, 그 다음 지은이 엄마. 이게 뭔 소리고 이거? 이거 어디서 핸드폰 끊었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씨. 핸드폰 무음해야 되는데. 지은이 엄마 뒤에 대하면 뭐라 했지? 아, 쫀득스노프. 고대에 처음 왔죠, 오늘? 저번 주에 오고 이번 두 번째. 대하면 뭐예요? 김선미라고. 저번 주에 왔다고? 네. 얘 있네. 콜초다. 몇 학년 애기가? 1학년. 저도 1학년이네. 서로 알아요? 지인이요. 지인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멀리 떠지 않았어요? 같이 오지. 출발 시간 바라는 시간. 그 뒤에 누구지? 그 신발인데 누구 있어? 아, 고인물들. 거기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 늦게 와서 못 오잖아. 배려해 주셨어요. 뭐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자리에서 배려해 주셨는데. 내 정면 앉은 분은 대학은 뭐랬어요? 아, 국복대사. 부처에서 왔다고? 맞죠? 이제 좀 기억된다. 거기도 부처. 대하면 목체만. 내가 부처를 언제 가더라? 다음 주 월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 또, 그 옆에는? 방향 좋아요. 내가 부처예요? 네. 다 되고, 그 앞에는? 행복한 날이 서봤습니다. 행복한 뭐요? 낙이. 행복한 뭐? 낙이. 낙이? 네, 어제 댓글 달았어요. 당나귀 할 때 낙이? 아, 여기 있네. 육아초. 지인이 누군데요? 여기 옆에.
그건 언제 왔네? 아, 좀 조용히 해봐. 안 들리잖아. 뭐라고? 아, 오늘 저 6번째인데요. 대하면 왜요? 진아요. 어? 진선초. 진아. 진천초하고 유가초하고 어떻게 친구가 됐지? 아, 유치원 때 아이들 지금 그 유가초 5학년 엄마 했죠? 네. 원진이 엄마 알아? 여기 고인물 중에 원진이 엄마라고 있는데 돈은 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앞줄은 뚱떼지만 아 꽃떼지만 아니 걔야? 그 옆에는 서영만 그 옆에는 꿈꾸는 바이올렛 유정만 그 다음에 센시님 옆에는 그냥 세 딸만? 네. 내 모란이에요? 예. 그 다음 그 옆에는 플러스요. 풀하우스? 어디서 왔어요? 오라로요. 어? 같이 왔어요. 모란에서 어? 좋은 맘? 어디서 왔네요? 알파 그렇죠? 그 앞에는 배는 뭐예요? 사부작 어디가 있지? 알파크? 그 옆에는 시범만 오랜만이다 아닌가? 네, 계속 안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 다음에 진서맘, 그 다음 사랑의 맘, 비용님. 오늘 이제 이 세 분 오늘 처음 왔어요? 어디 샀어요? 저는 육아초에서 저번 주에 강의 듣고 바로 신청해서 오늘 좀 왔어요. 그래요? 여기는? 한솔초예요? 몇 학년?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기 있는 거는 예전 깔았는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 궁금했어. 아무도 모르고 왔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나도 몰라요.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요. 아 진짜로. 한솔초는 내 2학기에 강의한다는데 여기는요? 한솔초 한 몇 학년? 1학년? 몇 반? 어? 8반도 있어? 왜냐면 우리 한솔초 1학년 여기 많거든. 아 2학년이야? 맞네. 벌써 2학년 됐네. 여기는 대학은 뭐였어? 태양태고가. 자 이제 어디 숨어있는 사람 없죠? 목이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없어? 땅바닥에? 크리스탈요. 누구?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 나는 왜 하는 거야? 크리스탈 오늘은 광주민주운동 38주년이죠. 작년에 제가 저 생중계를 너무 막 울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광주민 1980년 5월 광주민주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그 한 해 전에 1987년 10월 26일 전두환이 아니고 박정희가 죽었죠. 그 가장 박정희가 신뢰하는 부하 2명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과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이름 뭐? 김재규가 그때 뭐였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가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박정희가 차지철 편을 자꾸 든 거라. 그래 김재규 삐져가지고 중앙정보 부하들하고 짜가지고 차지철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친 걸음에 박정희까지 죽였죠. 술 마시다가.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제5공화국의 종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박정희가 너무 이 장기 집권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때 우리 머리도 못 길렀어. 장발 단속하고요.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막 이러듯이 대통령 우리 손으로 못 뽑고 이랬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보통 그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하던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됐는데 그때 그 이제 비상계엄이 되면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비상계엄 하에서 이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수사본부장이 누군가 하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별 2개였거든. 그때 군부의 실세가 별 2개짜리들이죠. 육군사관학교 11기. 그냥 그 당시에 1기부터 10기까지는 야매 6개월씩 막 급해가지고 6개월 만에 소위 달아주고 막 이랬는데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 첫 번째 졸업생들이 육사 11기생들이에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죠. 그때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고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영은 특전사령관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짜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죽고 10월 26일 그 다음에 12월 12일 그 유명한 12.12 사태라고 해서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군부의 제대로 된 위기 질서에서 가장 계급 높은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인데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의 그룹과 이 전두환 그룹이 전쟁을 했잖아요. 웃기죠? 근데 진짜 탱크를 몰고 그 일선에 있던 부대를 1사단을 노태우가 빼돌려가지고 그 서울로 진격했다니까. 탱크를 몰고. 그래가지고 정승화 일당을 다 체포하고 이 별 2개짜리들이 겁도 없이 권력을 장악했어. 그리고 전두환은 좀 있다 6개월인가 있다가 별 3개 달고 또 6개월인가 있다가 별 4개 달고 지멋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1980년 봄부터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전두환 물러가라고 이제 시위를 하게 됐죠. 그 시위의 정점이 1980년 5월 17일 서울역 앞 광장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모든은 아니지만 각 시민들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그 시위를 하다가 너무 많이 모이고 그때 막 경찰도 죽고 이랬어. 시위대가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어떻게 막 경찰 쪽으로 밀어가지고 경찰도 죽고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불안해진 그 서울에 있는 학생 그 시위 지휘부가 당분간 좀 지켜보자고 전부 이제 회군을 했죠. 회군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해산을 했어, 해산. 군부가 그때 그날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전두환이.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 앞에 탱크가 다 들어오고요. 우리 대구의 경북대학교 앞에서 탱크가 지키고.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도 탱크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광주 전남대생들은 미리 약속을 했어. 만약에 군부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학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 이렇게. 다른 지역은 전부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조심할 때 유일하게 전남대 정문 앞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니까 군부가 막 진압하기 시작하고 학생들 돌 던지고 이러다가 이제 일이 커졌죠. 그래가지고 막 멍둥이를 때리고 뭐 칼로 찌르고 나중에 총 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죽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시민군들이 그 경찰서 안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시민군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이 택시 운전사 영화 그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20살 때 조선일보 어디 왔는데 조선일보 일면이 새카맸어. 딱 6글자 새카맣게 잉크를 칠하고 하얀 고딕 글자로 아주 큰 활자로 6글자 광주에서 복동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줄 이제 보도됐는데 무장가족들 내려가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진실이 완전히 감춰져 있었죠. 그리고 언론사는 전부 이제 군부의 그 통제를 받고 이런 비참한 시기에 그 독일 기자, 택시 운전사는 그 독일 기자 한스모 오늘도 왔네. 그분이 진짜 광주에 잠입해 들어가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독일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호소한 거예요. 알린 거죠. 그 시민군이 이제 임시로 무기고를 탈취했으니 무장을 하고 계엄군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계엄군이 일단 퇴각했어. 광주 외곽으로. 그리고 시민군들은
전남도청에 항전본부를 차리고 거기 저항했죠. 그리고 그 비극적인 5월 27일 새벽 12시에 아직 그 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광주를 포위하고 있던 특전사가 공수부대가 광주를 진격해가지고 탱크를 앞세우고 도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살하고 사건을 제압했죠. 이게 오늘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 요즘 말로 광주민족운동. 옛날에 그때 그 위정자들은 광주 폭동이라고 불렀고 저희들은 광주 항쟁이라고 불렀어요. 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한 게 지금 공식적으로 광주민족운동 이렇게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공장장에서 논문고시하느라고 2해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80년도에 들어가니까 그때 경북대학교 운동권이 9명인가 있었어. 대모하는 사람이. 그때 대모하면요 본부 직원이 끌고 가. 웃기는 일이죠. 대학 본부 직원이 체포해 간다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면 몇 놈 안 되니까. 비극이죠.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5월이 되니까 광주 항쟁 사진전을 하는 거야. 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막 쓰러지고 곤봉에 맞고 죽고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을 그 동일 기자가 찍은 사진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대학에서 사진 전시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전부 충격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대 대학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 다 데모하거든. 데모 안 하면 그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요. 그때 인생이 바뀐 뭐 저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때 그 영향을 받은 결정적 사람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과 문재인이죠. 부산 지역의 운동권들도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그때 노무현하고 문재인이 무료 변론 이런 걸 했어요. 그냥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무료 변론하고 이랬죠. 그러다가 노무현이 감옥에 갔잖아. 변론하다가 변호사가 잡혀갔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변호인이라는 영화예요. 안 나오겠네. 그 잡혀가니까 막 부산 지역의 모든 변호사들이 연대 서명해가지고 석방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때 노무현, 문재인이 감옥에 가는 바람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알아요? 이호철이라는 부산 지역 운동권 대부를 만나. 학생이 학생.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선배인 노무현, 문재인이 거기서 영향을 받죠. 이 부정적으로 하면 세뇌당한 거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노무현, 문재인이 이제 부산 지역 그 민주운동의 대표 주자가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도 둘 다. 웃기는 일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 근데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의 주장이 너무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노무현은 또 O형이거든. O형은 불의를 보고 못 찾잖아.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늘 거리에 나서 투쟁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사실 광주민주운동은 처참하게 패배했죠. 군인들이 집 밟고 총 쏘고 이런 바람에 완전히 막 슬픔의 도시가 됐죠, 광주는. 그로부터 7년 후에 전두환 정권의 말기가 와서 작년 영화 개봉한 1987. 1987년 1월 달에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을 당하다가 학생운동 공부했거든요.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1987이 시작된 거야. 그 도화선이 된 것이 연세대생 이한열이 연세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직격탄을 맞았죠. 원래 최루탄은 이렇게 45도를 발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보고 발사해서 그 최루탄이 총 앞에 이렇게 최루탄이 달려있거든요. 최루탄 종류가 많아. 사과탄이라고 해서 모양이 사과처럼 생겼어. 이건 수류탄처럼 손으로 던지는 거야. 안전핀을 뽑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위대에게 던질 때 이거 사과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루탄을 총에 넣어가지고 쏘는 거지. 이건 좀 거리가 있어야 되죠. 또 공포스러운 게 있는데 지랄탄이라는 게 있어. 지랄탄은 대포처럼 30연발, 60연발. 최루탄 쏘는데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쏘면 경북대학교 도서관까지 날라가지. 지랄탄이.
그래가지고 왜 지랄타냐고 한 줄 알아요?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 폭발해서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랄하면서 돌아다녀요. 이 탄알이 한 10번을 돌아다니니까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탄 내가 뭐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최루탄을 지랄탄이라고. 이 세 종류 최루탄이 있는데 이한열이 총 쏘는 이게 맞았죠. 그래가 죽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87년도에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을 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유시민이 복학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의장을 했어. 운동부들 중에 강제로 군대 갔다 끌려갔다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걸 흉내냈어. 저도 그 사건 때문에 수배를 받고 뭐. 근데 87년도에도 그 소위 말한 6월 항쟁을 해가지고 전두환이 굴복했죠. 굴복한데 얘들이 딱 꼼수를 쓴 거야. 그 당시 우리 대통령 우리 손으로 못 뽑는 이상한 나라였는데 전두환이 처음으로 이제 그 양보를 한 거지. 노태우가 도저히 지가 대통령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전두환을 설득해가지고. 그래가 87년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비극적인 양김 분열이라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하고 싶어서 같이 나왔어. 노태우하고 붙은 거라. 그래서 졌잖아요. 나중에 이것들 하면 안 되지. 나중에 다 대통령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군부의 연장하에 있었죠. 그때 졌어. 근데 그때 80년대 그 1987을 경험한 세대들이 자라서 30년이 지난 거야. 그게 재작년 촛불 항쟁으로. 그때 20대 대학생들 전부 50대가 됐어. 근데 촛불 항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 늘 졌어. 감옥 가고. 우리는 그때 감옥 안 가는 게 너무 쪽팔리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그때 일부러 감옥 갔다니까. 경찰 버스에 화염병을 까여오면요. 무조건 잡혀가면 실형 1년 6개월 받거든. 실형 1년 6개월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아. 그래 일부러 다 감옥 간다니까. 학생운동가들이 감옥 안 가면 정말 쪽팔렸어요. 저도 27인데 못 잡혀갔잖아. 후배들 막 잡혀가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진짜요. 싫은데. 왜냐면 거기 감옥 갔다 왔어요. 그 다음 공장에 가는 거야. 위장 취업하려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가가 변신하고 직업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직업혁명가가 된 건데 저도 다행히 27, 12월 달에 잡혀갔잖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그리고 도망도 못 가고 있잖아요. 대문 열어주니까 경찰들이 두 차로 막 내 하나 잡으려고 두 차가 왔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배운 대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당하면 안 되잖아. 체포당 안 당해도 돼요. 근데 현행범이 아니잖아. 화장실에서 너 있어. 그래가지고 잡으러 왔길래 내가 말했지. 영장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그 형사 중에서 제일 계급 높은 사람이 안주머니에서 쫙 꺼내고 쫙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서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옆에서 왜 학생들 이념화 시키는 서점. 제가 서점을 했다니까. 그리고 서점하고 우리 집을 압수수색한 거야. 그래서 그때 책 수백 권을 압수당했잖아. 소위 그 이념서적이라고 했죠. 아 근데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책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애들하고 내가 일부러 어린이위원 인문학교 책벌에서 운동화 비행기라는 책을 선정했잖아요. 그 광주민주운동 당시에 아무 잘못도 없는 어떤 꼬마가 그때 잘못 나가면 총에 많이 죽었잖아요. 이 비극이죠, 비극.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를 좀 알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업할 때는 애들한테 막 유튜브도 틀어주고요. 그때 우리가 늘 불렀던 노래 있잖아. 막 내가 부르고 막. 애들 음치라고 놀리고. 이건요, 진보와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의와 부정의.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 이런 거라니까. 진보 보수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왜곡돼가지고. 그죠? 보수 쪽에서 불리하니까 이걸 계속 옛날부터 폭동이라고 먹고. 지금 폭동에 막 미치겠지. 지금도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광주민주운동 때 160몇 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의 시체도 못 찾고. 근데 막 갖다 묻었거든.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불렀던 노래 중에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이런 노래였어. 시체를 막 트럭에 싣고 가서 광주 교수 뒷마당에 막 묻고 이래가 지금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 된 줄 알아요? 양김이 분열했잖아? 그래가지고 졌어. 87년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가 당선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국민들의 원망이 누구한테 가있어요? 김영선과 김대중한테 간 거야. 너가 분열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단일화하라고 요구하고 막. 근데 단일화하자는 요구도 다 김대중 편 들면서 단일화하는 사람도 있고, 김영삼 편 들면서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끄러웠다. 그래가지고 우린 열받아가지고요. 아예 후보를 따로 내세웠어. 얘들이 단일화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았어. 우리 좌파 중에서도 좌파는 그때 백기환 선생을 후보로 내세웠어. 백기환하고 들어봤는 거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순, 김영삼, 김대중이 후회가 돼가지고 자기들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어떻게 한다래요? 참신한 제야 인사들을 스카우트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거야. 그때 스카우트 된 사람이, 김대중에게 스카우트 된 사람이 37살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나랑 나중에 국무총리 했잖아. 이해찬이 37살 때 김대중에게 스카우트 됐어. 그래서 서울 관악에 출마해가지고 37살 국회의원 된 거야. 부산에서는 김영삼이 누구를 스카우트 했어요? 노무현과 김광일 이런 젊은 변호사들을 스카우트 한 거야. 그 노무현이 김영삼이 추천을 받아서 출마하니까 바로 당선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막 힘이 좀 생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니까 그때 소위 말 50 청문회를 했어. 그 유명한 50 청문 1988년도에 전두환 일당들을 다 불러다가 막 따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때도 노태우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국회의원들이 조심하면서 질문하고 이럴 때, 그 처음 국회의원이 된 40대 초반에 노무현이 온 국민들 그 생중계를 했거든. 그때 노무현이 너무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청문회를 하던 그 나쁜 놈들한테, 장세동이니 뭐 전두환 그 나분들한테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 던졌잖아. 너무 분해가지고. 그때 생중계를 했다니까? 그걸 온 국민들이 다 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15년 후에 대통령 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안 그래서 노무현은 아주 무명의 정치인인데, 그 불의에 항거하는 그 젊은 노무현을 보고 그 인상이 깊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 울었어. 모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래서 이 팔자에 없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이. 문재인은 더 순수하거든. 맨날 히말리아 트레킹이라고 막 이카잖아요. 근데 자기 선배 노무현하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 하다가 엮여가지고 노무현 비서실장하고. 그래도 문재인은 노무현보다는 원래 경희대 다닐 때 학생운동하다 제졌다는 경험도 있어. 무슨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4살 때 제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도 저 동네에 있었어, 지금. 부산에 노무현이 있다면 대구에는 이강철이라고 있었어요. 이강철은 노무현하고 친구야. 대구 웃는 건 대구가 이강철인데, 이강철이 제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예요. 이강철 선배가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소위 사회운동을 하게 됐죠. 정당도 만들고 이랬다니까. 이강철 선배가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부조도 10만 원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오른팔이 됐죠. 노무현의 오른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비서가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대구는 워낙 보수적인 도시라서 이강철 선배가 늘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겨우 지금 김부겸에 와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이 뭐라 하는 무슨 당? 하여튼 이 답답한 당 말고 처음으로 김부겸이 됐어요. 김부겸이 저하고 옛날에 같이 정당 만들었잖아요. 내 2년 선배거든. 김부겸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는데 전설적인 분이에요. 뭐 80년도에 87년도 그죠? 6월 항쟁 아니다 87년도 아니야 80년도구나. 80년도 5월 17일 5월 16일 날 서울대 안에 가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있어요. 거기서 유명한 연설 했잖아. 김부겸이 하고들이야 하면서 지금 전두환이 저렇게 막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산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하면서 그때 전설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서울대생들이 그 스크럼을 짜고 5월 17일 서울역 앞으로 나온 거야.
그때 모르지. 아, 그만하자. 이거 흥분하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문제예요. 아, 사람을 총칼로 죽이고 아무리 나라가 위태롭다고 해도 뭐 지가 위태롭지 우리가 위태롭나. 그래가지고 또 불행한 비극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학생들이 전부 취직 공부 안 하고 대만이라고. 저는 진짜로요, 87년도에 도서관에 가서 내 후배들 다 불러내서 공부하는 놈들. 그리고 복도에 세워놓고 바닥 때리고 그랬다니까. 정치영역학과는 그래. 경대 옥과 해가지고요. 경대에서 운동권을 많은 과가 5개 있어. 인문대 철학과, 인문대 사학과, 상대 경제학과, 그리고 사회대, 저는 들어갈 때는 법대였어요. 정치학도 법대였는데, 전에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사회대로 독립해 있더라. 사회대 사회학과와 정치영역학과. 여기서는 공부하면 안 돼. 데모해야지.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제가 81학번이잖아요? 군대 갔다 온 82학번들이 취직하겠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다 불러내가지고 복도에 쭉 쳐놓고 바닥 때리고 그랬어요. 조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나라 앞에 촛불 같은데 너가 지금 취직 공부를 하다니까. 아니, 그래서 애들한테 이 진실을 알려야 된다니까. 그 광주의 사진기자 뭐 피터 무시가 없었더라면 진짜 오랫동안 이게 감추어져 있었겠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도 없을 거예요. 말이 돼요. 별거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척변을 못했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렇고 다시 우리가 아이 키우기로 돌아가서 정말 다행인 것이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좀 진전돼서 특히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문재인은 시대가 만들었죠, 시대가. 정말 저 사람 정치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인물이 없고 노무현이 죽고 나서 대안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막 쪼르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온 거죠. 제 가방에도 지금도 있어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중에 양정철이라는 애가 있어. 그 히말라야 트레킹 같이 하고 있던.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외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자기는 이분이 대통령 된 걸로 만족한다 하고 자기는 벼슬 안 하겠다고.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잖아. 채점은 뭐더라? 제 가방에 지금도 그 책 있어요. 2달째. 아, 요즘 맨날 강의하러 다닌다고 그거 몇 편이 못 읽고 지금. 그럼 그렇고. 자, 오늘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맑은 날이라는 책이에요. 김용택 시인 알죠? 섬진강 시인 김용택.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죽음을 보고 할머니 인생을 보고 시를 써서 장편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가 하는 이 정갑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에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런 책은 사실은 소장할 만한 그런 그림책이죠. 나온 지는 한 10년 됐는데 출판사는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은 좋은 그림책 많이 낸다고 했죠. 특히 저학년 그림책보다 사계절에서 낸 그림책들은 전부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런 책들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날. 저는 이런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요. 동양화풍의 이런 뭐 지원의 병관이 시리즈 대사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그림처럼 내 수준이 안 맞아. 1. 귀목나무 삭정이는 떨어지고
이거 시인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많은 우리말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94해 동안 짊어졌던 짐을 부리고 허리를 펴 이 마을에 풀어놓았던 숨결을 구석구석 다 걷어들였다가 다시 이 작은 강변 마을에 골고루 풀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나봐요. 할머니가 살아생전 밤낮으로 보시던 할머니 나이보다 이거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여기서만 카메라 지직거린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밤낮으로 보시던 할머니 나이보다 더 늙고 할머니 일생보다 더 많은 바람소리를 겪어낸 뒷산 귀목나무. 귀목나무 보여요? 네. 올해는 바람이 없으나갑다. 까치집을 높은 데 진 거에 본께로. 올해는 농사일이 바쁘겠구나. 나뭇잎이 한꺼번에 우우 핀 걸 본께로. 할머니가 숨을 모두 거두들여 내줬다가 마지막으로 길게 풀었을 때 가장 낮아진 새벽 물소리와 귀목나무 죽은 삭정이 가지 몇 개가 바람 없이 부러져 떨어지는 소리를 나는 식구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따금 방문을 열고 마루에 앉은 나더러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끝마다 내가 죽으면 내 간을 꺼내보거라. 내 간이 있는가 다 녹아버렸는가. 저 배고픔과 한숨과 시달림과 빼앗김 눈물 많은 세상 세월을 살아오신 끝에 이제 밥 먹을 일 말고는 일을 다 빼앗겨버리고 죽음의 근처에 다다라가시며 할머니는 죽음의 한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저고리가 지붕 위로 던져지고 새벽 어둠이 천천히 문짝 없는 대문을 빠져나가 아침 강물로 가서 젖어 흘러갈 때 딸내들이 허연 팥뿌리 같은 머리채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어들고 마을 앞 느티나무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초상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메 어메 불쌍한 우리 어메를 불렀습니다. 저 깊고 끝모를 우리들 한스러운 세월 같은 황토 땅 깊이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할머니는 반드시 누워 벌동이처럼 차갑고 캄캄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초상마당에 쏟아지는 봄볕. 느닷없는 울음소리를 따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마당에 모닥불 피워 아침 연기 곱게 하늘로 올리며 마을을 깨우고 흑간 구석에 남은 어둠까지 모두 태우며 할머니의 죽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주는 말띠 맑은 봄볕이 우리들의 가나단 마당에 쏟아져 깔렸습니다. 살구꽃 그늘이 마당에 떨어지고 앵글꽃 그늘이 귀한 우물에 드리워지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강물에 던져 물기를 일으키며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차에 뒤처지고 그동안 몇 번 키웠다 잡아먹고 다시 키워놓은 초상용 돼지를 잡아 내장을 삶아먹고 술들이 거나해지자 초상마당은 할머니의 죽음과 상관없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모여들어 무슨 일이든지 척척 손과 발이 안안팍으로 맞아떨어져 익숙하게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객지에서 하나둘 손주들이 돌아올 때마다 잠깐씩 울음소리가 뒷산을 가만히 울렸습니다. 마을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동네처럼 시끄러워지고 큰아버지 큰할머니 할머니만 사시던 큰 집에도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처럼 굴뚝마다 연기가 나고 방들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풍경들은 할머니의 죽음과 별 상관없이 펄펄했고
또 평화스럽고 때로 아늑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병풍 뒤에 가서 하얀 이불 호청을 떠들고 밥고랑같이 주름진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할머니하고 되게 친했는 것 같다. 돌아가신 시신을 막 얼굴 본다는 거 보니까. 삶의 소란과 죽음의 고요가 엇갈리는 사이 하루해가 마음껏 길게 지고 산 그늘이 뒷산을 내려오자 느티나무 까치 그림자가 마당에 떨어졌다가 조용히 마당을 떠나 앞산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요, 이거 시골에서 좀 살았던 사람이 읽어야 되겠다. 우리 목인님 같은 촌스러운 사람이. 그려집니다, 이미지가. 난 이미지가 잘 안 보여져. 마당에 피워놓은 생솔나무 모닥불이 뒷산 까치집 높이에서 연기를 풀었습니다. 산 그늘이 마을을 빠져나가고 어둠이 뒷산길을 따라 내려와 마을을 덮자 타오르는 불빛이 뒷산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뒷산에서 너울거리고 불길에 빨갛게 치솟아 올라간 불티는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 하얀 재가 되어 사람들의 머리 어깨에 내려앉아 사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불가에 쭈그려 앉아 연기를 피해가며 자기 어머니들이 얻어다준 떡이나 고기를 먹으며 쓸데없이 불을 지적거려 자꾸자꾸 불티를 하늘로 높이 올리며 빨간 불티가 올라가는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불빛이 비칠 때마다 얼굴은 각양각색의 탈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탈들은 여러가지 표정으로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 손녀딸 하나가 하얀 상복을 입고 불가에 서서 불티가 올라가는 캄캄한 하늘을 오래오래 쳐다보다가 어둠에 젖은 별들을 보다가 하얀 상복 치마에 불티를 받고 서 있었습니다. 3. 그 울음소리 속에 마지막으로 막둥이 아들이 오자 입관을 서둘렀습니다. 아들, 딸과 손자, 손녀, 고손자, 고손녀들로 방은 오랜만에 발 디딜 곳이 없이 꽉 찼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생신이나 할아버지 제사 때만 되어도 형제들이 모여들어 방마다 마루까지 꽉 채우고 밥과 떡을 나눠 먹던 그 시끄럽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관 속에 편안히 눕혀지고 헌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관 속에 넣을 때 헌옷가지들 속에서 마른 거름가루, 마른 흙가루, 마른 솔잎 부스러기들이 벼아리는 아저씨들이 할머니의 메마른 눈물같이 떨어지고 반짝이며 딸랑 무엇이 관 속에 떨어졌습니다. 동전 60원. 그 순간 두꺼운 얼음장이 쩌렁쩌렁 금가는 총소리가 들리고 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겪어오신 동학과 일제와 전쟁, 앞산 버린잎들이 부르르 온몸을 떨고 뒷산 비목나무 삭정이 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강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총 맞은 할아버지를 뻔히 보면서도 달려가지 못하던 할머니의 울부짖음이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꽁꽁은 강 위에 피 흘리는 할아버지의 시체, 뚜껑을 닫고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마을을 떠내려가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 할머니의 관에 못 치는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못 치는 소리가 지나가자 머리가 허연 할머니는 울음소리 속을 빠져나가 한 손은 굽은 등을 얹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오랜만에 홀가분한 빈몸으로 바람만 따라 벌밤 매던 할머니 등 같은 산기슭으로 오르다 느티나무 위에 까치집이랑 동네랑 강물이랑 우리들 집이랑 바라보기가 했습니다. 저 깊고 깊은 산허리 양지 쪽 맑은 햇빛 속에 노란 잔디로 덮인 선산의 무덤들, 6.25 때 총 맞아 죽은 할머니 남편과 큰아버지, 저 지난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젊어서 죽은 사촌 동생 용식이, 어려서 죽은 조카들이 선산머리 큰 소나무 아래로 나와 할머니를 고이 맞아 잔디밭에 나란히들 앉아
맑은 햇빛을 쬐며 저 굽이 돌아가는 부서지는 푸른 봄 강물을 눈이 시리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부시는지 죽은 꽃 핀 앙상한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사래 사이로 빛이 고운 봄빛이 새어들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했죠.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할머니가 지금 관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그런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슬픈데 그렇게 또 돌아온 그 이튿날 밤이 깊어지자 빈 상여가 마당에 놓이고 상여꾼들이 달려들어 빈 상여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불쌍하네 불쌍하네 수리제댁이 불쌍하네 어노 상여가 서서 약대로 흔들거리며 상여 소리에 맞춰 놀이를 시작하자 마당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당가로 뚫방으로 물러서고 상주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둘 상여 뒤를 따라 술 취한 소리로 아이고 할매 불쌍한 우리 할매 하며 우는 신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은 사람들의 얼굴에 이글이글 붉은 탈을 씌웠습니다. 여기저기 떠들고 싸우고 고함치며 고달픈 농사일과 허허로운 삶과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화투패를 조이던 노름꾼들도 바닷가에 빙 둘러섰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어린 고손자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장소를 만난 듯 상여 밑으로 들락거리고 자기 어머니 상복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상주들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다니며 쫓고 쫓기는 장난을 치고 바닷가에 둘러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울고 싶은 사람들은 붉은 탈을 쓰고 상여 뒤를 따라다니며 아이고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빈 상여놀이가 벌어질 때마다 술에 취해 턱없이 울어대던 정규 아재는 오늘도 고지망태가 되어 지팡이로 땅을 치며 생소리로 아이고를 뚝뚝 끊어가며 울었습니다. 정규 아재가 5만가지 몸짓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하자 판은 무르익어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허리를 꺾으며 눈물을 찔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취하면 아무 자리에서나 어깨춤을 추시는 아랫집 큰아버지는 상복과 건을 쓴 채 긍중긍중 둥게둥게 상여를 맴돌며 허이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다란 상여 그림자와 사람들의 그림자가 지붕을 덮고 흔들흔들 너울너울 슬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앞산 뒷산이며 마을의 집들이며 나무들이 사람을 따라 너울너울 어노 흔들리며 슬픔의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초상마당을 싣고 배는 바다로 떠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에 빠져 잠겼다가 모두의 서러움으로 합쳐졌습니다. 슬픔은 모닥불로 홀홀 붉게 타올랐습니다. 현정아, 현정이 어딨노? 선생님 선반 또 봤어요. 생각했어? 네. 현숙이 더운데 사진은 누가 찍노? 내거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 읽고 있는데 사진이 안 어메 불쌍한 우리 어메 불쌍하여 우리 어메가 불쌍하여 인생살이가 불쌍하여 어메 우리 어메가 떠나가네. 목을 놓아오며 할머니가 상의를 붙잡고 고슬프게 노를 잡아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담 넘어 아낙네들은 코를 팽팽 풀어 치맛자락에 담벼락에 문질러 닫고 붉은 탈의 얼굴들은 저마다 눈물에 젖어 반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배는 출렁출렁 밤바다로 노를 저어 거칠고 험한 파도를 넘어가다가 다시 잔잔한 바다를 순조롭게 나아가다가 멀리 저승까지라도 가겠다는 듯이 점점 더 아득히 떠나며 상의 소리를 고슬피 울렸습니다. 배는 점점 이승과 멀어지며 노을노을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 멀리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고 평소에 구슬하시는 것처럼 덩실덩실 어머니를 이끌어갔습니다. 배가 상해너리 마당을 실은 배가 불빛처럼 이승에서 깜빡깜빡 사라지려 할 때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나도 이제 그만 올랑만 나만 며느리 간디? 나 혼자만 울고 있었단께 하시며 어머니가 느닷없이 울음을 뚝 그치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상해와 사람들은 우뚝 딱딱한 땅으로 푹 떨어져 버렸습니다. 탈들이 슬픔을 뚝 그치고 표정을 딱 멈추더니 한참을 멍해하다가 와르르 폭소를 터뜨리는 바람에 탈바가지들이 붉은 사고파리처럼 부서져 흩어지며 불길로 치솟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부서진 탈들을 날려버리고 사람들은 초상마당의 보늘구를 찾느라 부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엎드려 합투를 치는 사람들은 패돌 옆에 누구 잡을 차례지? 하며 자리를 잡고 유시야 뭐야 유판이 다시 벌어지고 부엌은 부산해지고 상주들과 사람들은 열을 올리며 끊어진 이야기들을 주섬주섬 이어갔습니다. 참네. 난 통안이 되기 참말로 온 줄 알았단께. 자, 한 잔씩 들어. 서울 산다는 꼭 도깨비 바닥이요. 어쩌고저쩌고 술잔들을 돌렸습니다. 팥죽이 끓여져 여기저기 서고 앉아 후루룩 팥죽들을 마신 후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하고 더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조상마당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건과 골방 노름패들만 이마를 맞대고 앉아 정신없이 패를 돌려 조이고 오랜만에 뜨겁게 불이 지펴진 이방 저방에 함께 모인 사촌들이 죽어도 고다 고를 찾을 때 방마다 온갖 친척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상복을 입은 채 건을 쓴 채 잠들어갔습니다. 작은 상주인 아랫집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 할머니 영호 앞에 잠이 들고 늙으신 큰아버지 홀로 멍석 위에 앉아 할머니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노부패들에게 술과 국을 떠다주는 어머니의 잠먹은 말소리가 조용조용 들리고 모닥불은 잉글만 남아 이글거렸습니다. 이따금 화투꾼들이 내게로 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판 밖으로 밀려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들고 꾼들은 패를 조용조용 거두고 조용조용 깔아조였습니다. 패를 깔고 조이는 노름꾼들 등 뒤로 밤이 깊어지더니 천천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볕 다사로운 산으로 어둠의 끝에서 날이 새기 시작하자 이방저방에서 두세두세 부시부시한 얼굴로 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일어나 아침밥들을 서둘러 먹고 상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상해는 회관을 나가 정전나무 밑에서 거리제를 지내고 강길을 따라 어느 풍경 소리를 울리며 마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산천은 푸르러지고 어머니는 이틀이나 울어서 쉰 목소리로 어메는 좋겠네 어메는 좋겠네 다 살고 죽었으니께 어메는 좋겠네 어메 자식 만나러 간께 어메 남편 만나러 간께로 어메는 좋겠네 상해철을 붙잡고 울어 슬프게 강물을 출렁이게 하고 허리가 허연 큰 고모는 어메 눈물 없는 메마른 울음을 울며 새끼줄에 노잣돈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텃밭가에 하얀 물살이 꽃처럼 오게오게 모여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생전 고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뉘우치며 울고 잘했으면 정으로 더 서러운 것이 죽음이어서 맑은 햇살 속 사람들의 눈물은 이 산천의 눈물처럼 깨끗하고 가문 강물처럼 가난했습니다. 상해는 낫길을 벗어나 논두렁 밭두렁을 넘고 산으로 험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논두렁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쳐넘을 때마다 상해꾼들이 때를 쓰면 상주들은 새끼줄에 돈을 걸었습니다. 올라가세 태산준영을 올라가세 흥망성천을 올라가세
오늘 해는 여기서 놀고 내일 날은 어딜 가나. 어느 인기어가면 언제 오나. 명년삼을 돌아오지. 올라가세 올라를 가세. 어느 북망산이 멀다더니 건너산이 북망일세. 어느 저승길이 먼 줄 알았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상해는 봄볕 따사로운 산으로 길을 내며 올라갔습니다. 상해가 지나간 자리마다 어린 머리들이 새파랗게 쓰러지고 묵정밭을 지나 가시덤불 밭두렁을 넘을 때마다 상해 소리는 더 구슬퍼지며 종이꽃이 찢어져 봄 맺힌 산 떨기나무 가시마다 숨 돋는 찔레나무 하얀 가시마다 하얗게 걸려 봄바람에 나붙겠습니다. 햇빛 좋은 산허리를 지나는 상해 소리가 동네와 마주 멀어지고 아득해지자 동구 밖에 서서 상해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빨간 얼굴들이 흩어졌습니다. 상해 뒤에 처져 누이들은 쭈그려 앉아 도단한 숙이는 나무를 뜯고 하얀 쌀이꽃을 꺾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소녀딸들은 돈 주고야 사먹는 나무를 뜯어 1,000원어치는 되겠다야 하며 1,000원어치의 나무가 맑고 따뜻한 햇볕이랑 하얀 상복 치마에 쌓아담았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붉은 흙이 드러나고 땅을 파는 사람들은 다사로운 봄볕과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관이에 흙을 던질 때마다 무덤 속을 따라 들어갔던 햇살들이 쫓겨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좋은 햇살 한 줌 쥐지 못한 채 흙 속에 묻히고 큰아버지는 관을 다 덮고 따록따록 흙을 밟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내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판다는 이제는 묵어순대만 우북한 선산 산반머리 생땅을 붉게 파 산을 눈띄워 할머니의 눈에 흙을 넣고 할머니 눈과 산의 눈을 고스란히 감겨가며 떼장을 둥그렇게 얹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덤들 속에 할머니의 무덤은 새로 둥그렇고 평화스럽게 드러나고 상주들은 상해가 왔던 길을 되짚어 자기 발자국을 따라 디디며 찾아 디디며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가시덤불 묵정밭 길과 논두렁을 걸으시는 이른이 넘으신 큰아버지의 샛노란 3대 상복은 푸른 돌밭들 속에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 산으로 가고 마을은 텅텅 비어가고 큰 누이와 작은 누이와 나는 사람들과 뒤떨어져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강 구비구비 논밭 구석구석 숨을 거두어 모았다가 다시 풀어낸 숨결 같은 진달래가 핏빛 진달래가 죽은 할머니의 숨결이 살아나듯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피는 산길로 사람들이 흙을 털고 취한 채 길게 산을 내려오고 할머니 구운 눈 같은 산고비를 돌며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지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떠나자 산이 우뚝우뚝 솟고 우두둑우두둑 산의 뼈마디 소리가 들리며 잠깐 동안 산이 부산해지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과 발, 온몸이 다 닿았던 이 동네 산천에 봄이, 눈부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6. 꽃밭 등에 정원했어요. 할머니 죽음마저 없는 집엔 하나둘씩 사람들이 객지로 불불이 흩어져 떠나고 동네는 며칠 전으로 한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어른 두엇이 영호를 새로 짓고 서럽도록 맑고 가난한 햇빛 좋은 황토 마당에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로 치웠습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집과 금간 흙벽, 여기저기 헛간 구석마다 나뒹구는 녹슨 연장들과 등태 없는 지게들, 밑동 썩은 절구통과 비 맞아 작은 덕석과 맥방석들, 녹슬고 부서진 경운기 구석들, 무엇보다도 우리 어렸을 적 할머니와 화로 곁에 모여 앉아 놀았던 벽 무너진 쇠죽방을 쳐다보며 나는 쓸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 하나가 소주병에 덜 핀 진달래 몇 송이를 꽂아 할머니 사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과 움푹 팬 돌에 진달래 빛이 붉게 물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뒷산 귀목나무 까치들이 울며 부드럭 날아가고
까치 그림자가 황토마당을 홀홀 지나갔습니다. 마을은 봄날에 부산했던 강변 작은 마을은 조용하고 맑기만 했습니다. 복숭아꽃, 산도꽃, 핀꽃밭 등에 젊은 햇살이 사라지고 비질해 놓은 황토마당에는 비질 자국마다 상그늘이 내리고 서럽게 맑은 해가 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할머니 험으시며 배로 기어 다시 회부대로 더덕더덕 바른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모집짝이며 바느질 그릇, 헌신이며 떼지는 옷가지며 헌 담뱃대를 뒤적거려 태우며 태울 것밖에 없는 할머니의 일생을 더듬어 다시 뒤적거려 태우며 이 작은 산천을 불러보았습니다. 해저문 뒷산이 내 등을 내려다보고 나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흘러가는 강물에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허연 큰 고모가 징검다리를 건너 희끗희끗 어둑어둑 풀우북한 산 아래 강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앞선을 비추며 강 깊이 가만가만 환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내 간을 꺼내보거라. 내 간이 있는가 녹아버렸는가. 제가 왜 이 긴 책을 선택했는지 좀 후회도 되지만 그리고 이 시인의 리듬을, 그 감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책 좀 읽는 편인데, 우리 처조모 돌아가신 생각보다, 우리 처조모는 105살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릎 꿇고 빌던 그 처조모. 저하고 딱 60살 차이 나는 처조모. 제 인생을 굴복시킨.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빌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제 모든 진액을 짜내서 그 무릎을 빌게 하는 그 할매가 105살에 돌아가셨는데, 시골 청도에 사시거든요. 꼭 그렇게 이 장례 모습 그거 하고 오버랩되기도 하고, 저는 특히 이 할머니, 김용택 시인의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셨다는 말씀, 이게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택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시골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불교적 세계관도 좀 녹아있고. 하지만 이 할머니가 94살을 사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애야, 내가 죽으면 내 간을 꺼내보거라. 내 간이 있는가 녹아버렸는가. 이 말 속에 이 할머니 일생이 이렇게 담겨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개인의 일생을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잖아요. 94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했죠. 이 할머니는 동학도 겪고 일제 치하에서도 살았고 또 한국전쟁도 겪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겪음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건, 사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각자 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죠.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제가 5만 거 다 겪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80년, 87년, 뭐 5만 거 다 겪었어요. 늘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때 아가씨 때 교사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제 도피 자금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험한 인생을 살고 간이 다 녹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만 일들 때문에 자식 걱정도 하고 뭐 남편 걱정도 하고 오만 일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수하느냐 이 문제예요. 할머니가 이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속상한 일들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다 녹는다고 표현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을 바꾸면요.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추수하고 저장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니까.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하루를 살잖아요. 찢어보고 살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하루를 찢어보고 살면서 거기서 꼭 내가 속상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 키우는 일이 동네 언니들 말대로 돈 닦는 일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요. 하루를 살아서 내가 너무 행복했던 것만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쓰레기들은 버리면 되죠. 제가 늘 말했어요. 우리가 살면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상하게 뭐 물만 먹고 산소만 드시면 살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생활 쓰레기들, 음식 쓰레기들이 생산돼요. 근데 우리가 음식 쓰레기들을 저장하면 이상하죠. 냄새 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리 배출을 해. 인생도 이거 같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것도 있고 또 속상했던 일도 있어요. 근데 속상하게 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배출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은 늘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러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감사만 남는 거야.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어요. 96살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이 너무 커서 지금 일부러 이 책을 택했어요. 이 96살 된 할머니는 6남 2녀를 두고 있어요. 6남 2녀. 그 중에 막내 딸과 막내 아들은 젊을 때 지금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너무 홀릭해가지고 그죠? 막 가족 관계도 등한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언니들이 다 뭐라 했는가 하면 이상한 목사한테 우리 딸 뺏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는 거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 할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머니를 봉양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딸 뺏겼다고 생각했던 이 딸이 지금 국세청 근무하는데 저한테 누나인데요. 이 누나가 오빠들이 다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버렸는데 이 누나가 신기하게도 어떤 다른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된 막내가.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 누나를 따라서 같이 대구 내려와 있고 저하고 같이 축구도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장례식을 했는데요. 상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맞상주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그 왜 주례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상주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맞상주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오빠가 자기가 마땅히 나이도 96이니까 80쯤 됐을 때부터 자기들이 못 모셨거든. 뭐 자세한 뭐 이야기하면 며느리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근데 하여튼 맞상주가 맏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거야. 둘째도 피하고 셋째도 피하고 넷째도 피하고 다섯째도 피하고 여섯째도 피하고 다 피했어. 누가 받았어요? 막내딸이.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상주가 하는 말이 너무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다 하고 자기가 못 모셔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 할머니는요, 제가 기억하는 96시 되도록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별명이 뭐냐, 조회 할머니라고 했어. 조회라는 말은 이거 히브리어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비록 친자식들로부터 버려져가지고 어떻게 막내딸에게까지 흘러갔지만 자기 그 남은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자기한테 그 생물학적 생명 말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기억하고 매주 감사하는 걸 했다니까. 그 자기 실명을 하지 않고 조회라, 우리 목사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조회하는 거. 조회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 이런 뜻인데 우리 안에 없는 생명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이 할머니는 돌아가기 전까지 매주 감사동을 하더라니까. 돌아가시기 전날도 목사님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 자식들하고 같이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진짜 행복하게 사셨죠. 근데 이제 맏아들은 자식들은 못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그 15년을 모신 막내딸과 막내 사위가 이제 말할 차례가 됐어.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됐어.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오빠들은 어머니를 버렸다고 미안해 하시지만, 자기는 오빠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 누나가 그렇게 말했대요. 오빠들이 어머니를 못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어머니를 모실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빠들의 그 부끄러움, 회한을 다 덮는 거라. 오히려 오빠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를 십몇 년 모셔보니까 자기도 비로소 알겠더라고. 뭘 알겠어요? 내가 효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대. 여러분들 해보면 알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모셔보면 안다니까? 안 모셔보면 언니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뭐 오빠가 저렇게밖에 못하나 있다고 소리 하지. 근데 이 누나는 자기가 모셔보니까 자기로서는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없는 거라.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뭘로 효도해요? 자기에게 다른 마음이 흘러와서 그 마음으로는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아이들이 소중한데 맨정신으로 이게 사랑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잘한 것처럼 강의를 하지만 학교 강의는 시간적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공부는 내가 잘 시키겠어. 나도 금연고시했다 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했어. 그래서 공부, 잠수내도 하고 있는데 공부는 내가 잘 시키겠는데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가 못하겠다니까. 저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항복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아이를 교회에 부탁했잖아. 교회 앞에서 많은 형제들이 듣는 데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공부는 내가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수내도 하고 내가 독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 저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형들 누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게 다른 마음이 와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게 어떤 마음이 흘러와서 그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키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이는 내하고 소통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 상가에서 이 상주들이 한 말이 그 말이라. 이 딸이 정화 누나라고 지금 북대구 수행선가 공부하는데 이 누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겼어. 내가 볼 때. 새카맣게 해가지고 맨날 테니스만 쳐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오빠들, 새언니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5년 동안이나 그죠? 뭐 좀 거치는 말 버린 거잖아. 근데 그 오빠, 새언니들이 전혀 부끄럽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가 그 소감을 말할 때가 되니까 오빠 언니들이 오히려 내게 어머니를 모실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내가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나도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먹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 가벼워지죠. 너무 놀라운 게 그 말을 들은 맞상주가 갑자기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내가 한마디 할 게 있다 하면서, 이분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라. 근데 그 자기 막내 동생의 말을 듣더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상주가 뭐라 줄 알아? 우리 만세 삼천을 자꾸 초상집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오기 전에 그 동영상을 다시 보고 왔어요. 그 상주 오빠가 그 오빠도 80은 되고 70 넘었어. 96살 잘못에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막내 동생을 뺏긴 줄 알았대. 이상한 미친 목사님에게.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막내 동생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장례식에서 자기들 저렇게 가볍게 해주니까 이거 봐라. 만세 삼천 하자고. 상주들 다 일나라. 윤정한가요? 상주들 다 일나라. 만세. 너무 신기한 일이 벌었어.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말했죠. 맨정신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내게 어떤 마음이 흘러와요. 이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 흘러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오면 이상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적으로는요. 우리 애 하는 짓을 뭐 어제도 내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만 또 학원 제꼈대. 아니 일본에서 살다가 제가 큰 결심을 하고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로스쿨 가겠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돈 돌락하고 아빠한테 돈 돌락하고 있잖아. 지가 1년 동안 돈 버는 다 많은지 몰라. 핑계도 좋아.
N은 하나서 바꿀 수가 없대. 인출을 못한대. 그래서 맨날 돈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일본어 학원 JLPT 뭐 1급 시험 치다 일본어 학원 등록한다고 돈 돌아가고 독서실 등록한다고 돈 돌아가고 또 뭐 한다고 돈 돌아가고 뭐 계속 돈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돈 줬다. 그래 뭐 학원 옆에 일본어 학원 옆에 독서실 등록했대. 또 헬스 한다고 돈 돌아네. 시내 그 독서실 옆에 헬스가 있다 하면서 우리 아파트 헬스장 싼데 어제 가보니까 또 째고 똥나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다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제정신이가 싶고 두 달 후에 로스쿨 시험 치거든. 우리말로 생활한 적이 한도 없지. 일본어로 생활했어 지금까지 최근에. 그러니까 좀 우리말 책도 좀 읽고 해야 되잖아. 표면적으로 보면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내게 다른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하고 함께 지낼 시간이 지금 2달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키워보라니까 공부 좀 잘하면 서울 가쁘잖아요. 같이 살 시간이 없어. 20살이 우리 아들 떠났잖아요. 2달에 한 번씩 내려오면 겨우 2박 3일 1박 2일 있다가 그죠? 와도 뭐 잠깐 부둥켜 안고 뭐 사랑한다 하고 우리 아들 장하다 하지만 그 잠깐이잖아. 헤어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지는 노트북하고 나는 컴퓨터 하고 이게 다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추수하는가가 이렇게 달라져. 애가 내 화장실도 못 쓰, 거실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요. 맨날 막 지랄하고 막 뭐 웬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저는 어린 양이잖아. 그러니까 불안불안 위태위태하다니까 아이가 뭐라고 또 지랄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7년 만에 처음이다 2달을 함께 지내는 게. 나는 이걸 추수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추수하면 답답하고 불안해지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애가 막 아빠 나 불안해 가면서 이래가 뭐 시험 잘 치겠나 기사고 이칸다니까. 그러면서 아빠 나 불안감을 좀 해소해줘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불안할 게 뭐 있노? 그거 변호사 되는 거 먹고 사는 일인데 먹고 사는 거에 뭘 해서 먹고 사는 거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학원 하자. 아니 성적 안 나오면 경북대 로스쿨 가면 되지 꼭 뭐 좋은 데 가야 되나 하면서 내가 저만 되면 아빠 옆에서 하고 수학하고 나면 우리 대박나지 싶다 하면서 이 말이도 미쳤나 하면서 있잖아. 나는 아무 걱정이 안 되거든. 뭘 해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직업을 가진다는 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죠?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먹고 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이거죠. 그죠? 내가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래? 이상하다니까. 이 조회 할머니는 96이 되도록 자식들한테 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는 셈이죠. 막내딸 제외하고 그렇게 대구로 흘러가서 사셨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감사도 감사만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요즘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는 많은 험한 인생을 살아서 32살인가 과부 돼가지고 그죠? 새빵 얻으러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숨겨놓고 새빵 얻으러 가고요. 또 그 새빵 다세대 주택에 비상동 그 험한 집에 혹시 이상한 남자 없나 늘 살피고요. 안전한 집이라 새빵을 얻으니까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형이 결혼해서는 의사가 돼서 참 기뻤는데 며느리 들어와서 고부 같은 게 시작됐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엄마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교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간증할 기회가 있었던 단시간 동안 그 간증 동영상의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늘 감사했죠 우리 엄마도. 그리고 진짜 여한 없이 살았고 교회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는 돈 벌러 다니라고 한 번도 여행을 다니고 이런 적이 없어. 근데 말년에 이제 진짜 좋은 사회를 만나서 이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사회를 만나가지고 엄마가 마음껏 여행 다니고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례식을 보고도 죽음을 보고도 무엇을 추수하는가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내 애간장이 다 녹았는지 한번 보락하는 이런 그 인생을 고백하고 이건 마지막 열매잖아요. 스님도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하죠. 다비식을 하고 나면 고성들이 돌아서 뭐가 남는다고? 사리가 남는다고 하죠. 실제로 물질적으로 사리가 남는지 안 남는지 저도 잘 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 인생을 온전히 태워봤을 때 무엇이 남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태워봤을 때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남아야죠. 이게 사리가 남는 거야. 동그란 그 돌이 남으면 뭐예요? 내 인생이 참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죠? 나는 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남아야지. 그런데 대부분 인생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묘비명이 뭐라고 썼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썼어요. 이 희극 작가거든. 그래서 유머러스하게 자기 묻어내다. 묘비명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물쭈물하다가 가는 거라. 여러분들 뭐 저는 늙었고 여러분들 젊은 줄 알죠? 이거 순식간이야. 아, 난 27이 엊그제 같다니까? 27살 때 맨날 대마하고요. 그때 엊그제 같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엊그제 일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 나이야. 참 신기하죠.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간다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10대 때 절에 가서 1년 동안 요양을 한 적이 있어. 그 전라도에 절에. 그 절의 주지스님이 그때 70세였어. 그래서 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철학책도 많이 읽고 젊을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병 들었으니까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었잖아요, 폐병으로. 우리 목사님은 그 광주 도립병원에 있었는데 약이 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가서 결핵균을 검사하니까 결핵균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살았잖아요. 물론 그때 후유증으로 일생을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됐지만 무슨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젊을 때 그렇게 물었대. 스님 지금 70세나 사셨는데 오래 사셨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말했대. 질문을 했대. 목사님도 그때 뭐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20살 됐는데 자기 생각에 뭐 20살 금방 됐잖아? 저는 금방 20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하죠? 네, 한 가지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딱 깨달았다잖아.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스님이 자네도 한번 불교를 공부해보게 이렇게 권했대. 근데 그 스님 그 대답을 듣고 70세를 사는데도 뭐 그 스님 소원이 다시 인도 환생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교 인민에서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스님 말을 듣고 자기가 스님이 되길 포기했대요. 왜냐면 70세 살고 연구했는데도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해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니까 이거는 끝이 없구나 싶어서 포기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한테 한 말이 항상 그거였어요. 인생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죠. 인생은 새벽 이슬에 맺힌 풀잎 같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새벽 이슬에 맺힌 풀잎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밤이라는 그 긴 수직선이 있어. 수학 공부하고 수직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 70, 80이 이 긴 수직선에 한 점에 불 거야 돼. 금방이라는 거지, 금방. 여러분 금방 40 되잖아. 맞죠? 40 가면 끔찍해. 아니, 30 갈 때 끔찍했잖아, 왜. 20에서 가서 30 갈 때. 끔찍했죠? 근데 금방이라니까. 그래서 인생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뭐 소유가 많아지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럼 참 감사하지. 근데 그것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례식을 대비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캤잖아.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그 그림책을 보면 낮에 오만 일들이 일어나. 애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신기하더라. 4살 때도 그렇고요. 애가 사춘기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낮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속을 썩이고 이래. 근데 항상 밤만 되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니까. 계속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을 계속 들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그 마음이 온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아빠가 된 후에 자기 딸을 안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게서 받은 그 마음을 또 딸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오만 일 다 있어요. 속상한 일 있고 뭐 왕따 당하는 문제 있고요. 공부 못하는 문제 있고 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가요. 뭐라고 했죠 제가? 생명은 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생명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출세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 맥혔죠? 저는 항상 홈쇼핑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옷에 자꾸 신경 쓰여. 맨날 유튜브 보는 분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리고 홈쇼핑 뒤져가지고 옷 사고 이러는데 옷 살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있어요. 내 다리가 너무 짧다. 그리고 다리가 O형이다. 어떤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 그래서 저는 그죠? 뭐 옷을 멋있게 입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는 거 포기했잖아. 그죠? 제 마음을 여러분들 흘려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승으로부터 제게 흘러온 이 마음.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흘러오면 내가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 어떤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어. 이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제 방에 든 어떤 엄마가 우리 카페에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고 예수고 모르겠대. 성경도 모르겠고 어렵대.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살아난대. 이게 다인 거, 이게 다예요. 뭐 성경 알 필요 없어. 하나님 아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마르크스주의자잖아. 지금도 뭐 하늘에 하나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우연하게 진화했다 하는 것보다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는 게 내가 훨씬 행복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추상적이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결정적 말을 들었다고 했죠. 무슨 말?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우리 와이프가 사실 들은 말인데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 말을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요. 이 말이 사실은 제게 한 말이죠. 저도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야. 그 전까지 저는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까칠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불성실하지? 늘 자기를 자책하고 살았는데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내가 사는가 하면 나를 살리는 어떤 마음이 내게 도달하면 내가 살아가요. 참 이상하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 안 들어가. 거기 나오는 저 뭐야. 뭐죠? 가장 많이 팔렸다는 그림 재미가 했잖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거기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옳고 그른 거 능력으로. 채점하자, 채점. 나를 점수 매기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움츠러들어요. 주눅 들고. 여러분들 시어머니 앞에 가면 저절로 기죽지. 조심하게 되고 긴장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를 점수 매기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항상 움츠러들고 능력의 세계에 가면 나는 항상 부족하고 이렇죠. 근데 그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 안에서 보는 옛날에 L.A.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냈어요. 그죠? 소유를 그 사람의 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소유로 인한 행복은 잠깐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샀어. 행복이 잠깐이죠. 아 그래요? 좋은 아파트에 입주했어. 물론 기뻐. 잠깐이야. 근데. 저도 우리 지금 새 아파트 이거 뭐야 상인가성 파거든 처음 갈 때 완전 초새 아파트였거든. 초신형. 그 당시에 아니 빈트 냉장고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주방에 뭐 과일 담는 구멍들이 돼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뭐 희한한 거 다 있더라. 근데 그 얼마 사니까 익숙해져서 별 느낌이 없어요. L.A. 프롬이 미리 통찰한 거죠. 소유가 주는 행복은 잠깐일 뿐이다. 하지만 존재가 주는 행복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를 키우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애 성적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기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요, 미안한데 뭐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미안하긴 한데
성적의 세계는 항상 불안하다. 내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애는 진짜 공부 잘했거든. 남들 생각은 소위 엄친하고 공신급에 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성적 때문에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했다. 수능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잖아요. 안 기뻤다니까? 왠 줄 알아요? 법대가 없어지고 나서 서울대 가려면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데 경영학과 정원이 140명이에요. 140명 중에 수시로 뽑고 나면 정시로 뽑는 놈은 59명이라. 우리는 정시 스타일이거든? 내신이 개판이라서. 근데 그 당시에 서울대는 또 수능 성적에다 또 2차에서 내신까지 반영한다. 논술도 친다. 우리가 수능 2배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잖아요. 200등 정도 했으니까 52명을 뽑지만 104명을 1차로 뽑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점수 높은 분들이 다 서울대 경영학과만 내는 거 아니거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내는 애도 있고요. 또 뭐 영문과 교수가 되고 또 인문대 영문과 가는 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등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2배수에 합격을 했어. 근데 2배수를 가지고 다시 추리는 거야.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논술 이래가지고. 근데 수능 성적이 몇 등? 200등.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내신 개판인데.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 성적 가지고 경대 경영학과 가려고 하면 안심하고 휘파람 불지. 근데 성적 그리 높은데 어느 놈이 경대 경영학과 가려고 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기대 수준도 같이 높아져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한 10억 있으면 행복하겠죠? 10억 있으면 쓸 데가 없어. 타워밸리에서 한 채 사는데 모자래 돈이. 10억 있으니까 그냥 여기 상인동 살면 되지. 근데 10억 있는데 상인동 살고 싶겠어요? 하다못해 제니스라도 가고 싶지. 이렇다니까 기대 수준이 이거 이상해. 탁구공처럼 자꾸 물보다 항상 높이 떠 있다니까. 내 기대는 애 성적에 대한 기대도 그래요. 5등 하면 3등 하고 싶고 3등 하면 반에서 1등 하고 싶다니까. 반에서 1등 하면 전교권에서 놀고 싶어요. 전교 몇 등 하면 전국에서 몇 등 하는가 궁금해져. 제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했죠.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걸어다니고 집신 딸고 이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말이 한마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말빨이 생기면요, 말 관리하기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종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종 생기면 또 어떻겠어요? 종 월급 줘야 되잖아. 이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 집 냉장고 바꾸는 이야기는 했죠. 200 몇십 딜짜리 요만한 냉장고 있을 때도 내 먹을 반찬 없었고요. 얼마도 하도 찌랄해가지고 500 몇 딜짜리 키 큰 거 했는데도 반찬 없어. 반찬 찾다가 항상 곰팡이를 만나기 때문에 막 부부싸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 아이도 또 우리 두 식구 사는데도 또 냉장고 짝짝해가지고 양문형 지폐를 샀다고 했죠. 야, 아니 지폐를 이쪽 냉동실 문 열면 먹어 두두둑 떨어져. 냉동돼 있던 게 뭐 두두둑 떨어진다니까. 근데 내 먹을 건 없어. 기가 막히는 시간. 이번에 아니고 몇 년 전에 이 상류학생파크 들어가 그래가 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내가 김치 샀다고 했죠. 두 식구 사는데 상류학생파크 들어가니까 또 LG 김치떡이 빌트인으로 있어. 두 식구 사는데 김치 냉장고 2개예요. 김치예요. 근데도 내 먹을 거 없어. 이상하죠. 내가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듣겠죠? 내 형편과 조건, 환경과 처지가 나아진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행복이 저절로 오는 건 절대로 아니라. 냉장고 아무리 커져도 내 먹을 거 여전히 없어. 난 못 뒤지잖아. 뒤지다가 내 그 곰팡이 나오면 또 기분 나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난 가스레인지 위에 뭐가 있으면 먹고 출근하고 아무도 없으면 굶고 출근하고 그래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지금 명예퇴직한다고 이제 7월달까지만 하고 이제 퇴직하거든. 학교 애들 말 안 들어서 못 다니겠대. 두 달만 더 다니면 되잖아. 이 두 달은 못 다니겠다고 지금 있잖아요. 진단서 내고 2달 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어. 자기는 아침마다 내가 출근한다고 맨날 당신 내일 아침 몇 시에 해줘? 몇 시에 해주면 내가 묻는다니까? 왜 묻는지 몰라. 오늘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은 이제 9시에 일어나니까 학교 가는 게 없어서 9시에 일어나니까 9시에 밥 줬겠거든? 일나보니까 밥 차려놨어. 김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밥하고 김치찌개를 또 먹는데 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여보
이 김치찌개를 간을 왜 안 해놓고 그제서야 간장 막 붓더라고. 간장 부고 숟가락으로 막 젖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바로 숟가락 놨죠. 옛날 같으면 내가 뭐라고 찌라라고 신경질 내고 이랬을 텐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저절로 불행해져요. 방석 아니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난주에 방석 이야기 했죠. 방석에 내가 앉잖아. 근데 그 방석을 가시로 만들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봐요? 내가 앉으니까 내가 찔리잖아. 함께 사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제일 피해를 봐요. 눈치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감정 소모하면서 말 안 하고 괜히 자존심 대결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옛날에는 제가 몰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데 있으면 바로 고함 지르고 막 이랬었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조용히 숟가락 넣고 옆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 그래도 자기가 토마토 주스를 한 잔 갈아놨어. 야, 토마토 주스라도 갈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조용하고 오는 거라. 옛날 같으면 거기서 아침부터 감정상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하기 참 어려워. 진짜 저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 내가 무엇을 추수하는가에 따라 말했어요. 간 안 된 김치찌개를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 토마토라도 갈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걸 추수한 거야. 안 그래요? 토마토 갈아준 거 얼마나 감사해. 안 갈아주면 무약인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이 고백 많이 했어요.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만나고 나를 버렸으면 난 노숙자이고 홈리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속상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거나 저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음식 쓰레기 생산되잖아. 근데 음식 쓰레기를 막 내가 뭐 찌라하면서 음식 쓰레기 당연히 생기는 거지. 당연히 생기니까 당연히 분리 배출하는 거지. 인생을 이렇게 살면요, 뭐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아이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람 있는 그저 하루를 살게 됐죠. 안 그러면 남편 돈 벌어주시는데 눈치 보이잖아. 나는 아이 키워야 한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일거리가 생겼고 가치 있게 내 인생이 사용되고.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말 했다 했죠. 애가 서울 갔다 오면요 내 성질을 닮아가지고 밤 12시 되면 라면 끓이도록 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막 뭐라고 찌라고 짜증을 내고 엄마가 무슨 종이가 하면서 내일 일찍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뭘 끓이도록 하면 말이 되면 어떻게 너가 아빠 닮았노?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멀리 떠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엄마를 누비고 싶어서 그런 거 아이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계속 가장 누리고 싶어서 자꾸 뭐 시비 걸고 시키고 한다니까.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한다네요. 엄마를 어떻게 누려요?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이러면서 그 고향 집을 누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와이프도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살았으니까 무슨 말이 금방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와이프가 마음을 전환했어. 네가 엄마를 사용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데도 사용 안 돼봐요. 인생 정말 가치 없다니까. 늙어가지고 뒷방 노인데 있어봐요. 하루하루를 시체처럼 살잖아. 제가 잠깐 가가지고 시골에 처갓집 인사를 하니까 명절 때마다 가면요 7, 8집을 마을을 돌아야 돼. 시정 마을에서 가보면요 시골 그 골방에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도 끄고 있잖아요. 에너지 아낀다고. 그렇게 시체처럼 계시다가 대구에서 김서방 왔다고 부시시 일어나서 앉아계시다니까 그럼 내가 큰절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무 쓸데가 없잖아. 그냥 살아있긴 한데 그래? 가치 있지 않은 거라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 잘못하면. 근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데 쓰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다시 재현할 수도 있고. 그래? 아까 그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나오는 그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다시 유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정말 더 감사한 게 제 인생을 살게 한 이 영원한 생명을 제가 받아서
그것도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부러워한다니까. 저기 복도 지지도 많아가지고 우리 형이 간다니까. 옛날에 우리 형이 그때도 했죠. 네가 인간 되는 거 고쳐서 꼽힐 것보다 어렵다 하면서 저를 늘 저주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하네. 우리 형은 돈은 많지. 엄청나게 많아. 그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니까 오죽하면 우리 교회 짓는데 우리 형이 우리 형수하고 170배를 했잖아. 모자란 돈은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늘 하는 일은요, 진료실에 갇혀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물론 우리 형은 거기서 진료를 또 다른 개념으로 하죠. 허리가 아파서 오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그죠? 말을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오잖아요. 할아버지 무슨 치매가 걸려서 오거나 이러잖아. 그럼 우리 형은 그죠?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두 노인들이 손을 꼭 잡게 하고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럼 말 못해! 하거든. 그럼 우리 형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해서 할머니 마음을 녹인다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해요. 그럼 두 노인이 막 손을 붙들고 먹는다니까. 맨정신은 안 되는 걸 하게 하니까. 우리가 자식한테도 맨정신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죠?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게 가능해져. 이상하죠?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기운이 내게 흘러온다니까? 그 기운이 흘러오면 이상하게 그 기운으로,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운 줄 알아요? 물론 공부는 내가 고생해서 키웠지. 근데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요, 저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제게 없는 마음이 내게 흘러와서 내가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이게 맨정신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 못해. 근데 저는 담대하게 하잖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이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나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아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이 말이 나온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옛날엔 제가 아이에 대한 내 나름의 계획과 기대가 있어서 이 말 못했다니까. 네가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안 들으면 니 뒤진다. 내가 늘 이런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근데 다른 마음이 내게 흘러오면 이게 가능해져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는 우리 깊은 곳에서는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이 말 하고 싶어.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스럽죠. 너무 귀하잖아. 이 말 늘 하고 살고 싶지. 근데 세상이 안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어쩌면 제가 하는 강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흐름과의 싸움이에요. 출세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전부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거든. 그럼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잖아. 그래서 우리도 또 할 수 없이 우리 아들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 대물려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해서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소중하다고 말하고 너는 행복하게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요.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와서 우리하고 2달이라도 같이 사는 게 2달이나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작년에 외국 나가기 전에 잠깐 한 달. 그리고 또 다시 2달의 기회가 왔어. 어제 가더라고. 아빠 나 8월달부터는 서울 올라갈래 하면서. 서울 올라가서 이제 면접 준비하고 이래니까 그러려면 스터디 해야 되거든. 지 레벨에 맞는 애들 스터디를 구하려면 서울에 올라가서 그 같은 준비를 하는 그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자기 소개서도 쓰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달밖에 없어. 이 2달이 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뭐 학원을 째기나 말기나 우리 아들 장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말해도 괜찮아. 우리 아들 장하다 한다고 애들이 뭐 완전히 타락해가 엉망되는 줄 알아요? 아, 왜요? 그죠? 사회가 우리 아들 그냥 안 준다니까. 그래서 알아서 지가 내일 되면 불안해서 또 학원 가. 괜히 우리가 막 잠소리 하면서 애들 뭐 가끔씩 학교 가기 싫다 하죠. 엄마들 불안해가 또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야. 안 켜도 돼. 그래야 오늘 하루 시작하라니까. 그럼 지가 불안해서 내일 학교 간다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바로 간다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반응을 한번 체크해보고. 애들 이런 애들 많아요. 자퇴한다는 애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그래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엄마가 너를 돕겠다 하고 얼마나 힘들면 네가 학교 안 가라 하겠노 하고 익혀봐. 애들이 힘이 나가지고요. 학교 꾸역꾸역 간다니까.
자기에게 지지가 되고 용기가 되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라. 저한테 자퇴 상담 많이 오거든요. 아니, 고등학생도 자퇴 상담을 많이 와. 그러면 제가 아이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때 엄마들을 설득하잖아. 엄마들은 자퇴는 절대로 안 된다는 딱 기준을 가지고 내한테 상담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애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엄마를 상담해요. 나도 중고등학교 못 다녔어요. 하면서. 중고등학교 안 다녀도 인생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가 얼마나 힘들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학교를 잘 다녀준 게 너무 기특하네요. 왜 이렇게 만나니까? 애가 옆에서 그 말 듣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난 이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어떤 마음을 보고 싶은구나. 엄마들을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지가 견딜 수 없는 경우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 지지와 용기가 있으면 견딘다. 우리가 군대에서 견뎠다 했죠. 제가 군대 생활을 절망적으로 했는데 정말 나 죽을까 겁났는데 아빠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란 내게 오는 잠을 받는 것이라는 이 말을 했어.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군대 가서 뭐. 그리고 내 속으로는요, 우리 애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군대 가서 항의도 하고 해서 폭력으로부터 구출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저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애를 보면서 애가 이제 해경의 군대가 배를 타거든. 생각 잠깐 배에서 뛰어내리면 실종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후로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죽어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12이 있는데 그 중에 11째 아들하고 12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 12이거든. 아내가 4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 두 막내들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아들은 형들이 어디 팔아치우고 아빠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그래 아빠는 죽은 줄 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 요셉이.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에게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저쪽에서 양식 구하러 갔더니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자기는 11번째 아들도 지금 잃었어. 자기 생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마지막 남은 12번째 아들도 또 잠깐 죽겠는 거라. 이집트로 보내니까 정치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험한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12번째 아들을 잃어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째 아들을 형들 따라 보냈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11번째 아들도 살아있어. 자기는 12번째 아들도 잃는다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신기하게 12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11번째 아들도 살아있었다. 그래 이집트에 내려가서 잘 살았잖아요. 자기 가족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들었거든. 자신 문제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빠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이 네 인생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네가 잘 생각해보면 그 군대라고 하는 절망적 환경에서도 네를 살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아빠도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 서해 바닷가에서 저한테 한마디 했다니까. 제 말을 듣더니 그래 아빠 내가 죽기에 하겠나 이 카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만세를 울 뻔했어요. 아 우리 아들 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용기를 얻었구나. 아빠의 어떤 말을 듣고 우리 애가 내가 죽기에 하겠나 이렇게 용기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막 너무 부대 복귀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빠 나 탈영시켜줘 하고 내가 울면서 호소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탈영시켜달래. 내가 할 수 없이 그래 탈영하자 했어요. 내 탈영하자 하니까 애가 다음날 일 나더라니까 군대 가려고. 저는 진심으로 했거든. 도저히 애가 용기가 안 나서 군대를 못 가겠다면 그래 탈영하자. 아빠하고 밀항을 하든지 해가지고 미국 가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모 삼촌도 있으니까 그런 집에 가서 살자 하면서요. 정말 내가 각오를 했어요. 근데 밤 2시가 넘어가니까 애가 코를 고면서 자더라니까. 애가 코를 고면서 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만약에 탈임할 것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불면의 밤을 보내지. 다음날 아침 몇 시가 되니까 애가 방에서 저를 부르잖아. 아빠가 태워주면 가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대까지 4시간 동안 참고라서 갔잖아. 가가지고 서해 바닷가에서 내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도 자기보다 힘센 놈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잡혀서 죽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걸 받아들이더라니까. 자기한테 오는 잔을. 그리고 저한테 화답해요. 그게 화답이거든. 그래 아빠 내가 죽게 하겠나 이 말. 이 말이 저를 얼마나 살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나는 군대 생활을 잘했잖아. 여러분들 아이들도 커나가다 보면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로서 안 되면 저한테 데리고 와.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주는 거라. 나중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내 생각이 나라고.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119 생각나잖아. 119 전화하잖아. 어쩌면 제일 급하면. 그죠? 우리 아이 키우면서 혹시 엄마들로서 감당이 안 되면 제가 생각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애들 어리고 별일 없겠지.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마음을, 내게 온 이 마음을 흘려보낸 거야. 평소에는 안 되잖아. 근데 금요일은 좀 되거든? 금요일 요거 듣고 나면 엄마들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좀 된다니까? 이럴 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꼭 안아주고요.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내견하고 자랑스럽다 하고. 부모님들한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 한 번 해보고. 이 가장 큰 효도가 이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면요, 용돈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잘 안 될 거라 아마. 그 사랑하는 친정엄마인데도 이게 안 된다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당신들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 이상하다니까? 뭐가 씌어가지고 뭐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 사실은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뭐가 가로막고 있어. 이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고, 그죠?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존재로 소통하는, 그죠? 이런 날이 오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너무 수준 높은 강의지 사실. 아니 유튜브 다 뒤집어라니까 이런 강의 있는가? 저는요 수많은 뭐 스님들의 그 설법 또 신부님들의 강의 다 들어요. 근데 너무 시시해. 미안하지만 건방지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내가 듣고 사는 거라. 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잖아요. 근데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은 뭐 크다고 비까번쩍하다고 뭐 브랜드 좋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당 브랜드 있잖아. 전통 있고 2000년 1600년 막 전통 있죠. 그렇지만 그 유명한 그래? 추기경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도 별로 내게 와닿질 않아. 뭐 다 뭐 외우고 돼? 외워서 말하더라? 뭐 저쪽 하면서 막 묵주 돌리면서 법륜스님 강의도 내가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고성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전부 내보고 뭐 돈 닦으래. 300배 하래. 법륜스님 강의들은 늘 네가 정신 차리래. 아이씨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으면 안 차리나. 의지가 있어서 정신 차리지는 사람들은 법륜스님 강의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아니 수영할 수 있으면 내가 물에 빠진 거가 그게 수영하고 물놀이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물에 빠져서 허술거리고 있는데 내보고 수영하래. 그게 말이 돼요? 그럴 때는 누가 밖에서 물 밖에서 뭐 로프라도 던지주든지 찌갈하든지 해야지. 근데 내보고 정신 차리래. 108배 하고 안 되면 300배 하래. 그것도 안 되면 3000배 하래. 그게 아니 저런 할 수 있는 무릎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자꾸 노력하래.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노력하래.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노력하는 걸 보고 저주라고 해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의 저주라고 있잖아요. 시지프스의 저주는 뭔지 알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라. 언덕에 돌을 불러 올리는 거. 그럼 또 내려오는데 또 불러 올리고. 이거 평생을 막 하고 있어.
니 보고 노력하라는 말처럼 좋은 엄마 되라는 말처럼 저주가 없어. 근데 어떤 엄마가 우리 카페 들으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 그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니까. 어디 겁도 없이 좋은 엄마 되는 게 얼마나 어렵네. 그걸 하겠다고. 이게 저주예요.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게.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아니 부모님을 모셔보면 내가 효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우리 어머니 마비돼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평생을 우리 자식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엄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우리 엄마는 7개월밖에 안 살았고 내가 봉양한 게 아니고 우리 형수가 봉양했어요. 저는 가끔 당번제로 가서 가끔씩 욕창을 생기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이래서 하느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자식이라 뭐 별거 없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도가 터진 거야.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마음이 내게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마음은 내가 키워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엄마들이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라. 인생의 저주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 오손도손하게 사는 거. 이거. 아니 겁도 없이 가족 오손도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하려고 해. 아니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 말만 들어주면 오손도손 잘 살 것 같죠?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라. 내가 손 다 대가지고 내 마음에 들게 뜯어고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 치약 짜는 걸로 10년 동안 뜯어고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했잖아. 치약을 끝에서부터 딱 짜면 힘줄을 짜면 조금씩 나와서 잘 할 텐데 이걸 내가 10년 동안 싸웠다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 지금도 중간에 쿵 눌러서 짜요. 안 된다니까. 이거 남을 뜯어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말을 자꾸 들으라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난 상태가 좋아지면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말이 흘러가요. 근데 내가 짜치면 애한테 독한 말이 흘러가지. 일단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행복해져야 돼. 그러려면 나를 살리는 말을 계속 들어야죠. 안 들어보라니까. 방학 때 안 끊어보라니까. 그러면 금방 증세가 나타나. 저는 이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죠? 오빠들이, 언니들이 내게 어머니를 모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내가 효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힘으로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 그 모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오빠들과 새언니들을 해방시킨다.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위로하는지 알겠죠? 나는 이렇게 어머니 모셨는데 너는 뭐 했노? 계산해서 이 장례식 때 싸우고 이렇게 이게 다 일반적이야. 근데 놀라운 말이 그 장례식을 덮었어요. 그 승리의 장례식 될 거야. 오죽하면 상주가 13,000원 했을까.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네 번째 페이지가 5페이지인데 오늘 뒤져보고 왔다. 그리고 멀리 간 것도 없어. 우리 카페 가면 우리 카페 10만원 물가에 가면 내 동생 죽었을 때 장례식 있잖아요. 그때 우리 형이나 내가 교회 앞에서 간증한 동영상 그대로 있어요. 한번 봐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추수하는지. 내 동생은요 초등학교에서 겨우 가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가 최종 학력이에요. 택시 운전하다가 노른빛이 쪼들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 찾아서 이제 형들 따라왔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지금은 우리 형 병원 지하에 월 매출 100만원도 안 되는 슈퍼마트였어요. 형 덕분에.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근데 내 동생이 얼마나 영웅스럽게 될지 몰라요. 그때 장례식 때 카톨릭 병원 장례식장 그저 특실을 2개 터가지고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 그 큰 특실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왔잖아. 이거 뭐 말하지 말고 동영상을 봐야겠다. 특히 올라오신 분들 정말 값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자료들 우리 카페에 숨어 있어. 잘 살펴봐요. 수학 공부부 강의만 찾지 말고 괜히 그거 봤다가 애 또 잡아. 저처럼 수학 공부 시키려고 하다가 그 전에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된다니까. 수학 공부 제대로 시키려고 해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기술만 있고 교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하는 내가 너무 행복해요. 듣는 여러분들도 좋겠지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가서 다른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말하는 내가 제일 행복해. 어머니한테 말해보라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듣는 어머니도 너무 기쁘겠지만 이 기적 같은 말을 하게 된 내가 너무 기특하거든요. 정신 차리고 이 귀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